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인 요인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은 연장이 됐고 아직 남아있는 중동 불확실성은 불안 요인이었으나 장중 나온 휴전 협상 가능성 등을 주시하면서 시장은 대외 요인보다는 대내 요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부담이 되면서 온도 차이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2차 전지주 그리고 전력기기, AI와 에너지 안보, 데이터 센터 등의 공통 교집합 키워드를 소화하면서 관련 섹터가 강했던 어제였습니다. 오늘 장은요, 간밤 나온 중동 관련 이슈들을 소화하는 동시에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을 가장 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섹터 단에서는요, 어제 중동 소식 소화하면서 이 키워드 속에서 그동안 강했던 신재생 에너지, 원자재 관련주는 애프터마켓 시간의 거래에서 밀렸던 반면에 재건주는 애프터마켓에서 강한 모습이었죠. 바이오주는 오늘장 삼천당 제약이 또 한 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키워드로 첫 번째 중동 상황 짚어보고요. 두 번째 외국인 수급과 함께 세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실적 체크 포인트, 마지막으로 삼천당 제약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에는요, 이 휴전안이라는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장중에는 먼저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고요. 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로이터가 이를 자세히 후속 보도하면서 이슬람마바드 협정이 알려지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란은 임시 휴전을 거부하면서 10개항을 역제안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새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정이 논의가 됐는가? 이슬람마바드는 파키스탄의 수도인데요.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주도해서 양측에 제안을 했다는 맥락에서 이슬람마바드 협정으로 불린 이 중재안은요, 2개 단계로 나뉩니다. 45일간의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2단계로는 휴전 이후에 15에서 20일 이내 포괄적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란이 원하는 건 이미 이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듯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이란은 휴전을 원하지 않고요. 향후 공격은 없다는 완전한 종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새벽 2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요. 트럼프 특유의 열어둠과 강한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합의가 없으면 데드라인 이후 4시간 이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열어둠, 휴전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메시지. 그리고 뒤끝이 굉장히 깁니다. 나토와 함께 호주,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을 거론하면서 동맹국을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이 뉴스 플로우와 함께 국제 유가를 연결해서 보면 시장 차원에서 생각할 지점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협상안 보도가 나왔던 어제 저녁 WTI는 보시듯이 배럴당 109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란의 임시 협상안 거부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 방향은 우상향. 트럼프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강한 메시지에 어라 하며 배럴당 114달러까지 튀기도 했지만 결국 정해진 건 없고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소폭 내립니다. 이전이었다면 이 강경한 발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영을 했었겠으나 결국 국제유가는 하루 전과 비교하면 큰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자, 우리 출발에 영향을 줄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던 가운데 야간 선물은요 1.4%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1% 빨간불. 즉 오늘 우리 시장 어제처럼 대외 변수 속에서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으나 장중 무게는 고유의 이벤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으로 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 이야기하기 전에 두 번째 키워드로 수급을 좀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3월 외국인이 시장을 그렇게 팔다가 전환한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12거래일 만에 코스피 현물을 매수 전환한 외국인, 어제는 다시 코스피 현물을 팔았습니다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거겠죠. 지정학적 변수에 적극 매수를 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고유의 모멘텀으로 매도폭은 제한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전된 전기전자 수급이 있겠는데요. 전자닉스가 포함이 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은 지난 3월 한 달간 무려 27조 2천억 원이나
팔았습니다. 거의 매일 조 단위로 팔았던 건데요. 4월 들어서는 이 매도 규모를 좀 줄이고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에는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은요, 종전 이후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점, 여기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삼성전자 실적으로 좀 이어지게 됩니다. 잠정 실적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올려잡습니다. 어제 발간된 삼성전자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 4곳 모두 보시듯이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치에서 올려잡았습니다. 대신증권은요, 무려 영업이익 전망을요 52조 9천억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현재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건 53조 9천억 원의 메리츠증권, FN가이드 기준 컨센서스는 40조 원대입니다. 근래 보시듯이 영업이익 50조 원을 이야기하는 리포트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의 주요 관건으로 정말 영업이익 50조 원을 찍는지로 좀 보고 있는 듯 하는데요. 머니플러스 시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보와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외에도 미국 브로드컴, 구글과 TPU 장기 계약 체결, 여기에 엔트로피, 구글과도 전략적 협업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오르고 있다는 점, 반도체 관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 어제 코스닥 시장에 부담이 됐던 요인, 2차 전지는 선방했지만 바이오주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네 번째 키워드, 삼천당 제약을 두고 대표의 2,500억 원 규모의 블록딜 계획 철회에도 실망 매물이 장중에 수혜가 되면서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요, 최근 ETF를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바이오 종목의 동행성이 확대가 됐고, 그렇게 직접 관련이 없는 여타 헬스케어 종목들도 어제는 부진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3시쯤에 진행이 됐었던 기자 간담회, 해당 자리에서 삼천당 제약은 기술 수출 회사가 아니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며 최근 계약 구조로 불거진 사업 성격을 재정의 그리고 반박하고요. FDA와 EMA에 제출한 자료들을 좀 공개하면서 에스페스 플랫폼 기술 실체 논란을 반박하려 합니다. 다만 이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는 결국 주가가 답을 하겠죠. 애프터마켓에서 기자회견 소화하면서 보합권으로 낙폭을 좀 만회하는 듯 싶었던 삼천당 제약 정규장 대비해서 결국 11% 추가로 하락을 합니다. 바이오주 투자 심리는 일단 오늘도 출발 방향성 흐릿한 상황인 건데요. 코스닥 시장의 투심 온도계라고 불릴 수도 있는 신용 융자 잔고, 그러니까 얼마나 빌려서 코스닥을 샀는지를 보면 지난달 전쟁으로 인해서 급감하는 추이를 좀 보여주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는 바이오주 전반이 삼천당 제약 이슈로 부담을 느끼면서 보시듯이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악재보다 민감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개장 이후 삼천당 제약 그리고 바이오주 향방 함께 지켜보시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선물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나스닥 선물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뉴스 소화하면서 큰 방향성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간밤에도 그래도 상승 마감했고요. 야간 선물도 1.4% 상승 마감. 오늘 중요한 건 삼성전자 잠정 실적입니다. 여기 앞서 체크해본 중동 협상안 관련해서 세부 디테일들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던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재건 건설주 향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언제든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도 시장 전략 황희연 팀장과 함께 자세히 세워보겠습니다. 개장 전 종목 헤드라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2029년경 8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5를 출시할 걸로 보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AI GPU 수요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조기 도입하고 HBM5 상용화에 나설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반도체 집 간의 간격을 줄여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패키징 기술로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됩니다. 신세계그룹이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커머스 환경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생성형 AI 기술을 유통 인프라에 접목하는 걸로 검색부터 결제까지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처리하는 원스톱 AI 쇼핑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세계는 온오프라인 채널 전반에 AI를 적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물류와 재고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일정과 세부 협력 방식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넷마블이 약 1,500억 원 자금을 투입해 자회사 코웨이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며 지배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분 확보는 그동안 압박 수위를 높여온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의 공세에 대응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습니다. 그간 얼라인 측은 게임과 가전 렌털 사업 간의 시너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으나 넷마블은 이번 매입을 통해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료의약품 소재 생산 기업 IT캠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IT캠은 지난해 8월 상장 이후 비만 치료제 수혜주와 엔비디아 공급망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시가총액이 한때 6천억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은 자금 거래 타당성 등 감사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의견 거절을 했고 이에 따라 주식 거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뉴스 통해서 투자 전략 자세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벤트들을 좀 소화하게 네. 될 텐데 일단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부쩍 이 휴전안이라는 키워드가 들려오는 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이 임시 휴전 말고 종전을 원한다면서 외신들이 보도했던 휴전안은 거절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시듯이 지금 미국 증시 결국 방향성은 플러스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지난주 방송이 좀 기억나는 게 황유현 팀장님 이 자리에서 지금 전쟁과 관련된 충격은 어느 정도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미증시가 이렇게 오른 것도 이런 맥락을 좀 반영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하루 연기했죠. 하루 연기를 하면서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연기를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예상 바람대로 타결이 될 건지 그리고 미국이 공격을 감행할 건지 휴전안에 대해서 중조가 되지 못하고 다시 미국이 공격을 감행할 건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마 더 확전이 되거나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결의 방향성으로 예상을 하는 게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또 상대방이 중동이고 신정 국가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타격 연기된다거나 미국의 공격이 지속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성은 일정 부분 두고 봐야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 여러 가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뭐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 전쟁이 계속 사실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 어제 간밤에도 사실 유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뉴스가 크게 급격하게 들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시장은 그래도 종전이나 휴전을 바라보고 일단은 반등은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여기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틀어졌을 경우에는 아마 상승분을 다시 다 토해낼 확률이 좀 높겠죠.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이 어제 중재안에도 반발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예상대로 이 부분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지금 상황이 어제 돈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점차 감소되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 어제 저는 사실 빅스는 또 빠졌거든요. 변동성 지수는. 그리고 유가는 계속 그 자리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도 양호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투자자들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몇 발 앞서 나가야 하니까 드릴 수밖에 네.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과 관련된 충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몇 발 앞서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한 전략일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현금이 지금 100%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일정 부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주식 100%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식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매도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한 6주 정도를 버텨왔는데 그리고 전쟁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왔고 언제든지 반등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국면이다 보니까 보유를 하시는 부분이 맞고, 다만 이제 그분들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길 간절히 원할 거고, 나온다라고 하면 그동안 버텨왔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리턴을 받는 구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현금 100%이신 분들도 사실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주식 투자를 완전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뭔가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은데 저점 모든 근처에서 불편한 상황이네요, 네, 지금은.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 왜냐하면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다 불편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일정 부분 한 30에서 50% 현금 가지고 가면서 만약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사실 제가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엔 다 오른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은 일단은 주가도 많이 밀렸고 지정적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현금을 쓰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분할 매수밖에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뭔가 시장이 이제 전쟁이 좀 끝날 것 같다는 분위기 있었지만 결국은 또 늘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늘어지는 불확실성을 계속 싫어하는 양상인데 결국은 전쟁은 끝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시장에서 거의 영향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늘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번엔 유가라는 변수를 너무 크게 갖고 있어서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점차 저는 영향이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유가를 수출하는 방법도 그 가운데 길어지는 가운데서 다시 또 극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과거 사례와 똑같이 분할 매수한다면 참고해서 결국 시장은 반등할 거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네. 이 변동성 때문에 분할이라는 키워드가 네,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강조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 바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장전에 발표를 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네.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인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영업이익 전망을 내놓았던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면 4개 증권사가 영업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향 조정한 수준을 보면 거의 40조 원대 후반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고, 이런 기대감들이 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한 40조 중반 정도는 나와야 세론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시장의 기대감이 드는데요. 네, 너무 기대가 좀 커졌죠. 많이 커져 있고 사실 조금 두려운 거는 어제 삼성전자가 막판에 좀 랠리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큰 건지 또는 이제 요거 바라보고 나오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매도를 할 건지 그 부분이 그 두려움이 지금 상존한 상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당연히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그 이익이 2분기, 3분기 또는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끊임없이 뒷단에서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과거에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1년에 이제 영업이익 그때는 58조 정도 벌었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미 진작에 하락을 시작해서 2018년 1분기부터 하락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1분기 실적 발표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반도체 업황이나 AI 반도체 돌아가는 양상이 그때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익 많이 내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 보면 그때 2018년, 2019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는 가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 플러스 뭐 디램 가격 인상으로 인한 그런 수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까? 아마 저는 한 1, 2분기까지는 그래 주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세론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저점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앞으로 나올 가이던스는 우리가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세론이 나온더라도 저는 아래 꼬리가 꽤 많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점 매수가 유입이 네, 되는 거네요. 저점 매수 저는 유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동성들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전에 대한 이슈까지 합쳐지면 전고점 돌파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항상 좋은 뉴스도 같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낸드라던가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좋은 뉴스들이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좀 주가는 좀 상반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항상 우리는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넘버스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스토리들이 붙어줘야 주가가 좀 모멘텀으로 탄력적으로 가요.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의 종목이 코스피 종목들은 이게 성립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도 코스닥은 좀 재미없었지만 코스피 종목들은 그래도 강했던 이유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내러티브와 넘버, 그러니까 네. 스토리와 숫자라는 네.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러티브와 숫자가 붙어주는지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숫자니까 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있고 네. 또 오늘 LG전자도 실적을 네.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듯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이번 1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높은 업종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뭐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반도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반도체 가격 삼성전자가 30% 인상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아마들 보셨을 건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믹스거든요. 그러니까 HBM, 뭐 D램 다 합쳐서입니다. 일반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다 합쳐서예요. 근데 아마 HBM은 하이닉스와의 경쟁 그리고 조금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인상폭이 별로 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을 커버해서 정도라도 30% 이상 나왔다는 거는 뭐 서버라던가 PC용이라던가 스마트폰용이라던가 그다음에 기타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그 반도체 쪽의 가격이 30% 이상 더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부장들도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계속 강한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사실 작년에도 올렸었고 올해도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이어질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반도체 섹터들은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대외적인 환경만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후 복구와 관련해 수주를 좀 받으면, 뭐 지금 1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2분기 실적까지 좋을 거냐, 또는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은 어쨌든 무기도 많이 썼고요. 관련 시설들도 파괴가 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뭐 삼성 E&A, 과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뭐 현대건설, 뭐 GS건설,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동에다가 많이 플랜트를 지었던 기업들 위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향후에 이제 에너지 자원, 에너지 쪽 패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선 쪽도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도 많이 이제 무기 비었으니까 수주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지금까지 1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아마 2분기 실적들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까지 같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으로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기업들은 아마 조금 중소형주들 기업들이 아마 그렇게 올라갈 것 같고, 대형주들은 아마 이제 2분기 실적이나 또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적 변수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아직 지정학적 변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최후 통첩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고, 만약 이때 정말 뭔가 협상 모드가 완전히 생겨서 평화 모드가 된다면 4월 시장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는 변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 종목별 차별화, 그러니까 순환매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지 아니면 정말 대외 변수 하나를 제외했으니 다 같이 가는 장세가 연출될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뭐 일단은 지적적인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일단 다 같이 가는 장세는 한번 나오겠죠. 당연히 많이 떨어진 주식들도 올라오고, 특히나 어제 보면 코스닥이 이제 호가창이 얇은 종목들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반대 매매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꼬인 수급들이 이제 풀어지면서 조금 이제 전체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좀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센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셀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갑자기 어떤 지금 밑바닥에 있어서 갑자기 좋아집니다라는 종목들은 사실 그럴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주가가 밑에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아직 관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바닥에서 한 30%든 50%든 올라와야 그러면 이 회사나 이 섹터가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또는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이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이 이제 원전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후 복구까지라는 내러티브까지 붙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코스피예요. 어제도 보면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하락했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사실 바이오 섹터에 좀 수급이 좀 꼬인 부분들도 좀 있고, 언제까지 바이오가 하락하면 2차 전지가 올라가고 2차 전지 하락하면 바이오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를 언제까지 갈지는, 이 악순환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딱 그 코스닥 안에서 계속 순환매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되고 다 같이 오르는 랠리가 좀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좀 큰 리스크, 지적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랠리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셀지. 사실 지금 4월 달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모멘텀이 다 묻혀버렸어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제쯤 다시 되받을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는 리포트 보면 조금 이제 톤이 좀 좋아졌습니다. 예, 이제 아무리 뭐 ESS가 전기차 전체 판매량을 이제 수요를 커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최악의 시즌은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코스닥 매매는 조금 시소 게임을 계속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구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좋은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지금 주도주를 명확히 좀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찾는 거는 조금 더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매매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수급 꼬임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네. 낙폭을 더 키운 상황이라서 개장 이후에도 오늘도 좀 꼬임 현상이 계속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재생에너지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러티브와 숫자를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재생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유가 시대가 강조가 되면서 내러티브는 확실하게 붙었고 정책이라는 모멘텀도 만났지만 아직 실적이 따라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동 이슈 속에서 최근에는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섹터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재생에너지 주식은 거의 뭐 시장의 인버스적인 역할을 계속 해오고, 해지성 종목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올라가니까 인버스 종목, 그 재생에너지 주식이 밀리고, 다만 이제 각국마다 이제 에너지 패권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너무 중요해졌죠, 이제. 너무 이제 뭐 사실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 대비 기술력이 못 따라온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뭐 이제 사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워낙에 큰 돈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금리가 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초장기채들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안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종전이 되거나 그랬으면 조금 밀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대만 쪽도 해상 풍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각국들마다 중동 에너지 너무 100% 의존할 수 없겠다.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가지고 트럼프가 사라는 뭐 미국에 있는 셰일이든 LPG든 샀는데, LNG든 샀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가 이거를 무기로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미국이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쪽은 당연히 지금 여전히 뭐 수율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투자는 아직도 앞으로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투자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면 관련 기업들 수준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긴 장기 투자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은 한 섹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방산 섹터들은 당연히 빠지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 우리나라 방산 섹터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과연 수주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부족분을 아마 중동 쪽에서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미사일과 관련된 주식들, 뭐 방산 섹터들은 올해 한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좀 숫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 네. 그런 섹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조금 더 큰 틀로 네. 돌아와서 환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소폭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네. 1,500원 선 위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KB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강세장 속에서는 외국인이 사실 수급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렇죠. 주도한다라는 네. 그런 맥락을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도 같이 들어와 주면 우리 그렇죠. 시장 탄력을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 수급과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국은 환율이 하락을 해야 외국인이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빠지기보다는 대외 환경이 좀 진정이 되고 환율이 진정되면 그때 외국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1월 다 달, 연결이 2월 되어 달 있네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1월 달, 2월 달, 뭐 3월까지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조금은 이제 우리가 한국을 떠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도 거의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48% 정도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빈집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빈집이 돼버린 거고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인데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비워내는 패시브 자금들도 있을 기계적으로 비워내는 수급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한국이라는 이머징 국가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이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EM 자금, 이머징 국가 펀드들 자금에서 빼서 선진국에 있는 이제 펀드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직 뭐 강력하게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현대차 관련해서는 현대차는 사실 밸류 펀드들이 저점 이제 그 가치 투자 펀드들이 사실 많이 갖고 있었는데 1월 달, 2월 달 올라간 거는 로봇 이슈로 사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아마 비워낸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또 싸지면 또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수급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 수급이 이제 1, 2, 3월 이제 한 분기 정도 진행이 됐고 최근 지난주부터는 뭐 조금 짧긴 표본이 좀 짧긴 합니다만 확실히 매도 수급은 조금 진정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갈 수급은 거의 나가고 진행될 것도 많이 진행됐다. 결국은 대외적인 환경이 진정이 되면 환율도 진정이 될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때 추세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결국은 지금 변동성 유발 요인을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공격을 다시 간다거나 또 연기가 된다거나 하는 변동성을 좀 가져간다면 외국인들 진입은 천천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타결로 간다면 당연히 정상화로 들어오는 시기는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요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네. 뉴스들을 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 삼성전자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적은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윤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